세월이라는 게 참 야속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내가 어리석어 저지른 일을 후회해봐야 뭐 하겠느냐마는 가끔은 정말이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비단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믿지만 저처럼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산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먼 길을 돌아온 멍청하고 바보 같은 한 늙은이의 가슴 먹먹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사회 일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60대 남자입니다. 제 첫인사에서 눈치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신용불량자의 노숙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들 덕에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먹고 자며 편하게 살아도 지독하게 힘들고 어두운 시기를 보냈었죠. 신용불량자였다고 하면 다들 안 좋은 눈으로 보실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가난이라면 치를 떨던 제가 그렇게 될 줄은 저조차 몰랐어요.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개미처럼 일만 열심히 했는데 참 허망하더군요. 정말이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던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일장춘몽, 하룻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제게도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있었습니다. 변명 같겠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 집이 참 가난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딱 저희 집을 놓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쌀통에 쌀은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아서 라면 하나를 한 번에 다 끓여 먹지도 못했어요. 라면 하나를 3등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먹고 물로 배를 채웠죠. 요즘처럼 먹을 것 많은 시기에 참 거짓말 같죠?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그마저도 없어서 쫄쫄 굶는 날이 참 허다했어요. 그럴 땐 배가 부를 때까지 물을 마시는데 맹물은 속이 너무 쓰려서 간장이며 설탕이 조금 있으면 그걸 약간 타서 마시기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제 아버지 노름판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도박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선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아버지께서 매번 술 먹고 노름하느라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을 한 푼 남기지도 않고 털어가셨거든요.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어찌나 귀신같이 찾아내던지 그야말로 1,000원짜리 한 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선 어린 절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돈이 생기면 먼저 라면이며 쌀을 사두셨는데 나중엔 그걸 또 내다 팔아 노름을 하러 가시더군요. 그래도 참 돈만 가져가면 다행이었던 것이 아버지께선 돈을 잃는 날엔 빚을 져서라도 술을 먹고 들어오셔선 저와 어머니께 주먹을 휘두르셨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세간살이는 매번 깨지고 부서지기 일쑤였고 집에 이가 나가지 않은 그릇이 없을 지경이었죠. 이놈의 집구석, 서방이 사업을 좀 해보겠다는데 마누라란 년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돈 내놔, 어디다 숨겼어? 내가 그 돈 10배, 20배로 불려오면 될 거 아니야. 어딨어, 돈 내놔. 제발 그만해. 먹고 죽을래도 없는 돈은 어디서 찾아. 안 돼. 왜 우리 성환이까지 때려. 차라리 죽여, 날 죽여 이놈아. 성환이 때리지 마. 정말이지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저를 감싸며 도망시키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감싸려고 버둥대고 지옥이 있다면 아마 거기가 지옥이었을 겁니다. 멀쩡하게 평범한 보통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런 것이니 알 리가 없었죠. 상황이 그러니 학교를 못 나가는 날이 많았고 도시락 같은 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꿨어요. 학교에 회비를 못 내서 불려가는 건 그야말로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밥은 밖에서 사 먹을 거라며 친구들에게 핑계를 대고 으슥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교실로 들어갔고요. 사 먹기 뭘 사 먹어. 제 주머니에 100원은커녕 10원짜리도 하나 없을걸? 성환이 집 완전 가난해. 거의 거지나 다름없어. 우리 엄마가 같은 동네에서 슈퍼하는데 맨날 외상한다고 그러더라고.
외상도 꼭 라면 한 봉지, 두 봉지, 계란 하나 이러고. 근데 친구들은 제가 점심시간마다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저희 집이 가난하단 이유로 뒤에서 놀리고 조롱하며 온갖 나쁜 말들을 퍼뜨렸죠. 하루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질을 하며 싸운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학교에 불려오시고 제 욕을 한 친구놈들과 그 부모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시는데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졌죠. 온 학교에 저희 집 집안 사정이 다 알려져서 더 큰 놀림감이 된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고 어머니 잘못도 아닌데 무릎까지 꿇은 어머니를 그땐 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참 멍청했죠. 가장 속상했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셨을 텐데요. 아무튼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그 일로 어머니께선 아버지께 대들며 맞서 싸우시다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가벼운 뇌진탕까지 와서 병원에 한동안 입원하셨는데 상태가 많이 위중하셨죠. 아버지 같은 날라리 망나니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연을 끊었던 외가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찾아올 정도로요. 자네, 어떻게 사람이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나? 뭐, 뇌진탕? 골절? 남자놈이 여자 이렇게 될 때까지 때려?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자네와 결혼을 반대했던 걸세. 두말할 필요도 없고 내 딸 내가 데려가겠네. 성아닌 자네 자식이니 자네가 알아서 키우게. 한 번만 더 내 딸 아이 곁에 얼씬거리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외가에선 아버지의 자식인 절 탐탁지 않게 여기고 계셨고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오셔서 어머니 짐을 싸서 나가셨고 그 뒤로 전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어요. 나도 데려가지 왜 나만 이 지옥에 남겨두고 저렇게 사라지셨나. 원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어머니께서 나가시고 난 뒤 아버지께선 제게 학교 그만두고 공장이나 들어가라며 저를 복날 개 잡는 것처럼 매일 때리셨거든요. 하지만 전 그렇게 아버지께 두들겨 맞으면서도 끝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학교를 다니며 몰래 몰래 일했던 돈을 들고 집을 나왔고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다는 말은 핑계고 당장 학교를 그만두면 제가 번 돈을 아버지께서 가져가실 게 분명해서 그만둘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학교까지 뒤지지는 못할 테니 학교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은신처였던 셈이죠. 저는 그렇게 집을 뛰쳐나와 잠만 자는 방을 얻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노가다도 하고 공장에도 들어가 일하면서 전국 각지를 전전했죠. 그러다 배를 타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1년 정도 배를 타기도 했습니다. 참 말로는 다 못할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아득바득 돈만 벌었습니다. 그렇게 쌈짓돈을 모아서 자그마한 건설회사를 만들며 정착했어요. 제가 부모복은 없어도 사업복은 있었는지 그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회사 하나가 쑥쑥 잘 커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죠. 여기저기 노가다판을 굴렀던 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공부는 못했어도 사업머리도 있고 현장 돌아가는 걸 잘 아니까 일하기도 수월했죠. 그렇게 20대 전부를 일만 하며 보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만이 제 삶의 낙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 돈도 잘 벌고 생활이 딱 안정되니 거래처 사장님이다 회사 직원이다 주변에서 맞선이 줄줄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그때 이제가 30이었는데 슬슬 혼자는 외롭고 가정을 꾸리고 싶다 생각하던 차라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나가본 맞선 자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가 제 아내가 되었답니다. 지금에 와서야 말이지만 아내가 참 어머니를 많이도 닮았었어요. 조용조용하면서 착한 그 성격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죠. 그래서였을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결혼을 결정했던 이유가요. 아무튼 그리 결혼을 하고 저희는 잘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도 하나 낳았죠.
아들 이름은 유명하다는 장명가에게 큰 돈을 주고 지어왔습니다. 강수복. 오래 살며 복을 누리란 의미인데 아내도 저도 퍽 마음에 들어했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돈이라면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집도 차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들만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왜 그런지 저는 늘 불안하고 쫓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마 아내는 몹시도 외로웠을 겁니다. 임신해서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게 참 많았을 텐데 저는 늘 바빴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을 텐데 뭔가 먹고 싶다거나 할 때마다 사람을 써서 음식을 사보냈죠. 그게 몇 번 반복되자 아내는 더 이상 제게 뭔가를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갈 때 제게 슬쩍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제가 바쁘다고 하자 그 뒤로는 묻질 않았죠. 나 내일 초음파 보러 갈 건데 혹시 당신 같이 갈 수 있어? 우리 아기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당신도 아빠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나 내일 지방 출장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럼 모레는? 내일 내려가면 일주일 후에나 집에 들어와.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지 그래. 나중에 난 사진으로 보면 되잖아. 그래서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뗐을 때도 그리고 입을 뗐을 때도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절 원망했고 그 원망이 점점 말다툼으로 번져간 것도 너무나 당연했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한 건 수복이 첫 돌 때였는데 그때도 전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결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일이 있으니 당연히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만 하고 그날이 수복이 첫 돌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죠.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수복이 첫 돌이야. 다른 날도 아니고 첫 돌이라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오늘은 꼭 밥 한 끼 하고 우리 가족 사진 찍자고 한 달 전부터 말했었는데 지금이 대체 몇 시야? 어? 당신 앞으로 수복이 안 볼 거야? 지금까지 한 번 안아주지도 놀아주지도 않고 당신이 그러고도 수복이 아빠 맞냐고. 불 꺼진 집에 들어서서 아내가 정성껏 차린 수복의 돌상을 보는 순간 어찌나 놀랐던지 그제야 그날이 수복이 돌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가 맞느냐고.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느냐고요. 참 몹쓸 생각이라는 건 알지만 그땐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밤잠 줄여가며 일하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그걸 몰라주느냐. 그런 생각 말이죠.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생긴 걸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 오늘 내가 얼마짜리 계약을 따온지 알고 이래? 남편이 밖에서 죽어라 개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고작 그런 일로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고? 따지고 보면 당신이랑 수복이가 먹고 있고 자는 곳 모두 내 돈으로 번 거야. 난 누구보다 아빠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결국 저는 그 생각들을 말로 전부 꺼냈고 그렇게 아내와 처음으로 언성을 높여 거세게 싸웠습니다. 그간 하나 둘씩 쌓인 서로의 불만들이 그제야 폭발했던 게죠. 돈, 돈, 그놈의 돈. 당신 나랑 결혼한 거 맞아? 돈이랑 결혼한 거 아니고? 어떻게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전부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돈이 필요했으면 당신한테 돈을 달라고 했겠지. 근데 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잖아. 아기들이 아직 어릴 때 부모가 관심도 주고 애정도 줘야 잘 자라는 거 몰라? 생각 좀 해봐. 당신이 수복이 가까이 올 때마다 애 우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어? 어떻게 애가 집안일 돌봐주시는 도우미 아줌마보다 당신을 더 낯설어 하느냐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내는 그런 게 다가 아니라며 화를 냈지만 저는 아내의 그 말들을 그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가 가난해 본 적이 없어서 가난하면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런다며 도리어 아내를 원망했죠. 네, 그땐 정말 진심으로 아내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나,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게 시발점이 되어 그 뒤로 아내와 저는 수시로 싸웠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 행동을 묵인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내에게 반발하며 져주지 않고 맞섰으니까요. 한 번은 수복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는 날이 있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에 불이 났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현장은 공사 규모도 크고 시일도 꽤 촉박한 건이었습니다. 현장에 불이 나 전소라도 하게 된다면 그 막대한 배상금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내는 그런 저를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또 어디 가는 거야? 수복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아빠란 사람이 또 일을 하러 간다고? 현장에 불이 났어. 병원에 일단 들어왔으니까 잠시만 들여다보고 올게. 저는 그렇게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병원에서 뛰어나갔고 아내는 그럼 급한 것만 해결되면 바로 오라며 소리쳤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는 아니라 불은 금방 진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자재가 가득한 곳이라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했고 저는 그렇게 완전히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진두지휘했죠. 아내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고 수복이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솔직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불편해진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그 숨막힘 때문에 회피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내와 싸우고 아직도 사이가 많이 서먹하던 때라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살면서 그런 건 배운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선 매일 싸우기 바쁘셨고 달리 가까이 지내는 친척조차 없었으니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변명 같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잘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불이 난 걸 이유로 모든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죠. 네,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내가 너무 서툴렀다. 그렇게 솔직하게만 말하면 되었는데 그땐 왜 그걸 몰랐을까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후회스럽고 그저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 이후 아내가 회사로 전화해 수복이가 퇴원했다는 말만 남기고 저에게서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입을 열지 않은 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모든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수복이 퇴원했어. 지금은 열도 가라앉았고 밥도 잘 먹어. 현장 일은 잘 해결됐어? 다행이네. 나랑 수복인 괜찮으니까 일 보고 집에 들어와요.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그걸 아내의 휴전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수복이의 두 번째, 세 번째 생일에도 저는 일만 했지만 아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참 멍청하게도 저는 이제야 아내가 절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처럼 일이 없어서 집에서 쉬다가 앨범을 발견하고 무심코 펼쳤는데 저는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앨범엔 아직 어린 수복이와 그런 수복이를 안고 웃고 있는 아내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모르는 시간들을 아내와 수복이는 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들, 마치 두 사람만이 가족인 양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들만이 끝도 없이 차 있더라고요. 네, 앨범엔 제가 없는 사진보다 있는 사진을 세는 게 훨씬 빠를 정도로 제 사진이 없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아내가 몰래 절 찍은 듯한 사진이 중간에 섞여 있긴 했지만 그뿐 마치 지나가다 우연히 찍힌 사람처럼 보였죠. 그제야 저는 뭔가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 내 자리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그때서야 겨우 눈치챈 거죠.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생각해보니까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다 준비할게. 당신만 괜찮다면 수복이랑 당신이랑 셋이 여행 가고 싶어. 여행? 정말? 당신이 갑자기 어쩐 일이야? 난 너무 좋지. 언제 갈 건데? 저는 그런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가족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저를 놀랍다는 듯 쳐다봤고요. 일이 바빠 이틀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아내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바다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카메라를 챙기고 몹시도 분주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나 기대하며 준비했던 가족여행 중간에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땐 정말 회사의 명운을 가를 만큼 급한 일이었지만 아내에겐 변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제가 아내라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이혼해. 수복인 내가 키울게. 어차피 당신한테 나랑 수복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잖아. 난 수복이를 아빠가 있어도 아빠 없는 아이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결국 제가 그 급한 일을 마무리 짓고 며칠 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내와 수복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내가 집을 떠나고도 며칠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알았죠. 이혼하자는 글만 딸랑 적힌 메모를 보며 저는 모든 걸 체념했습니다. 그래, 가라.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요구대로 순순히 이혼에 응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 제 어린 시절처럼 고생하길 원하지 않았기에 재산의 절반을 뚝 떼서 한 번의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도 했습니다. 그렇게 5년간의 제 결혼 생활이 끝이 난 거죠. 이혼의 충격을 저는 일로 대신했습니다. 결혼 전보다 더 열심히 일에 매달렸고 그 덕에 사업은 갈수록 번창해 저는 더더욱 많은 돈을 벌었죠. 덕분에 이혼하고 난 뒤로도 전 아무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았습니다. 아내에게 그 많은 돈과 재산을 떼어주었지만 경제적으로 제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을 정도였죠. 물론 아내와 아들 생각이 가끔 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 절 반기지 않을 것 같아 엄두도 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일에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쉬는 날도 없이 매일 회사에 출근해 일을 했고 제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현장까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지휘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절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일만이 저의 탈출구였죠. 일을 할 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마음이 안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수복이도 조금씩 잊을 수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절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일벌레라고 부르더군요. 일에는 인정을 두지 않고 봐주지 않는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하지만 전 그런 주위의 평판에는 개의치 않고 그저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 쓰기엔 제가 살아온 시간이 그리 녹록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30년을 고생고생하며 일해서 키운 사업도 마스크 시국 팬데믹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불황, 온통 불황이고 줄도산하는 회사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그 가운데 제 회사가 끼게 된 거죠. 부도를 막아보려고 집도 차도 건물이며 땅도 다 팔아가며 버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 모든 걸 처분하고도 전 신용 불량자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겁니다. 네, 제 사업은 그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데 아마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어서 길거리로 나앉은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던지 저는 그렇게 주위 사람들의 빈정거림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돈동거리며 일만 하더니 저 집 사모님도 저 사람이 하도 돈동거리니까 애까지 데리고 나갔다며? 아이고 차라리 잘 됐네. 세상에 그러게 그때 그러고 안 헤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그분이 현명하셨네. 현명하셨어 그래. 평소 거래를 하던 곳에 연락도 해보고 나름 술도 한 잔 기울이던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누구도 절 도와주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 그렇게 밀물처럼 밀려들던 인간관계도 썰물처럼 쑥 다 빠져버린 거죠. 길거리를 전전하며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질긴 목숨을 도저히 끊을 수 없어 그냥저냥 흐르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그간 버신 게 있는데 어떻게든 되시지 않겠습니까?
전 사장님이 다시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재기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마저도 이러고 거절하는데 어찌나 헛웃음이 나오던지 그간의 세월이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법 크다는 사업체를 굴렸는데 지금은 고시원이라도 구해보려 몇십만 원을 빌리는 신세가 되고 또 그마저 아무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고 참 한심한 노릇이었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 거리를 굴러다니는 폐품을 하루 종일 주워다 팔아서 번 돈 몇천 원으로 술을 사 먹었습니다. 서울역을 맴돌며 먹고 자고 박스떼기 하나를 놓고 다른 노숙자와 싸운 적도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으려면 그거라도 깔아야 하는데 누가 다 주워가는지 그게 없어서 큰 소리로 싸우다 쫓겨나기도 했죠. 그래도 꼴에 자존심이 있어 도저히 구걸을 못하겠고 그렇게 대충 지냈습니다. 사실 막노동 일이라도 해볼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그런 힘쓰는 일에 60 넘은 노인을 써줄까요? 그 자리마저도 제게는 너무나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거절당하고 나니까 솔직히 그쯤 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꺾이더군요. 그래, 다 그만두자. 나이라도 젊으면 다시 악자까지 돈을 벌어 어떻게든 재기를 시도했을 텐데 이미 새롭게 뭔가를 하기엔 너무 늙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술 먹는 데 다 써버린 거고요. 아저씨, 식사 안 하셨어요? 여기 안 추우세요? 이제 곧 겨울인데 이러고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드세요. 네? 근데 하루는 어떤 한 30대 정도 돼 보이는 청년이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무슨 시비를 걸려고 그러나 긴장하고 있는데 제게 오더니 갑자기 5만 원을 쥐어주고 가더라고요. 춥지 않느냐, 밥은 먹었냐면서요. 저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그 돈을 또 술을 사 먹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나타나서 제게 5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게 며칠 동안 계속 반복되었는데 하루는 그 청년이 돈 대신 제 손을 꼭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매일 술 사 먹는 거 다 봤다고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식사 챙겨 드시라고 말이죠. 술 사 드시는 거 다 봤어요. 술 그만 드시고 이번엔 꼭 식사하세요. 안 그럼 저 더는 돈 안 드릴 거예요. 저는 술이든 밥이든 배부르면 그만 아니냐 생각하며 청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술이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은 그 청년이 아예 절 데리고 국밥집으로 데려가더군요. 뜨끈한 국밥 2그릇에 소주까지 한 병 턱 시켜주는데 그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길래 친구라는 놈들도 버린 날 이렇게 챙겨주는가 하고요. 근데 누구신데 저 같은 길거리 노숙자 늙은이한테 매일 이렇게 밥도 사주고 돈도 주십니까? 고맙긴 한데 사연이나 알고 얻어먹읍시다. 청년은 한참을 말없이 국밥을 먹더니 자리에서 일어날 때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궁금하면 따라오라고. 그럼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고요. 저는 홀린 사람처럼 청년의 뒤를 따라갔고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청년이 걸음을 멈춘 한 병실에서 그야말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줄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당신. 거기엔 30년 전에 이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전 그대로, 아니, 이젠 세월이 조금 내려앉은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을 한 제 전 아내가요. 아내는 절 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한 뒤 자리에 앉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왜 이렇게 살고 있었느냐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때 그렇게 이혼하고 나 수복이 데리고 바로 뉴질랜드로 갔어. 당신 기억해? 우리 언니가 거기 살고 있었잖아. 사실 그때 이혼하자던 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잡아줄 거라고 잡아주길 원했는데 당신이 내가 내민 이혼 서류에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사인하는 걸 보고 우리가 끝났단 걸 알았어. 그래서 그때서야 나도 포기한 거고 당신이 있는 한국에서 계속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뉴질랜드로 갔는데 거기서 고생도 참 많이 했지. 당신이 준 돈이 있어서 그나마 덜했지만 그래도 마냥 그 돈만 까먹고 살 수 없어서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고 살았어. 근데 그렇게 외국에서 몇 년 살다 보니까 또 한국이 너무 그립더라. 말 한마디 제대로 통하지 않는 땅에서 산다는 게 참 어찌나 서러운지. 수복이도 아빠 보고 싶다며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와서 수복이 학교도 보내고 취업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어. 아내는 사실 수복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할 때 만나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며 웃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수복이가 커가면서 못할 짓이란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으로 시한부 진단 판정을 들으며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가나 말기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더더욱 천륜을 끊어놔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수복이에게 아빠를 찾을 수 있게 이런저런 단서를 줬고 만날 기회를 준 거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인가 봐. 생각해보면 당신 딴엔 그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었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 평생 난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죽을 날 받아놓고 보니 미움도 원망도 전부 다 부질없어. 지금 당신 모습 보니까 마음도 너무 아프고. 당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 그러고 일에만 매달리던 사람이. 그러고 우리 보냈으면 혼자라도 잘 먹고 잘 살 것이지. 다 늙어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내가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서 나 벌 받았나 봐. 돈 잘 벌 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망하니까 아무도 없더구만. 결국 진짜 내 편은 가족밖에 없는 건데 그런 가족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난 철저하게 혼자였어. 당신한테 그리고 수복이한테 너무 미안해. 미안해. 아내는 길거리를 떠돌며 꼬질꼬질하고 추리해진 제 손을 망설이지 않고 잡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서 있는 수복이를 불러 제 손을 잡게 하고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당신. 내가 미안해. 내가, 내가 좀 더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당신이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자란 걸 다 아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너무 어리게 굴었어. 미안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땐 당신 탓하는 게 제일 쉬워서 당신이 날 사랑하면 내 말을 무조건 다 들어줘야 한다고만 생각했어. 우리 서로 잘 이야기해서 그렇게 오해를 풀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이혼하자고 했던 것 같아.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체온인지. 생각해보니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 때도 제게 이런 따스함을 준 사람이 아내밖에 없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길거리를 떠돌며 봤던 그 경멸과 멸시 어린 시선들이 아무렇지 않다고 괜찮은 척 했던 거란 것도 그제야 알았죠. 저는 그렇게 이혼한 아내와 잊고 살았던 아들의 품에 안겨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며 그간의 응어리를 다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풀자고,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갖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뒤 저는 수복이와 함께 아내 병수발을 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수복인 이런 저도 아버지라고 같이 살자고 말하며 집으로 데려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예전 아내와 결혼해서 살던 그 신혼집이더군요. 집에 들어서는데 마치 시간이라도 멈춘 것 마냥 가구가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데 마치 귀신의 홀리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가 부도 위기일 때 집 세간살이며 이런저런 것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경매에 넘어갔는데 아내가 그걸 먼저 알고 이 집을 매입했다고 하더군요. 수복이가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그 집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죠. 말씀은 잘 안 하셔도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이 집 처음 사셨을 때도 아내 물건 치우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고요.
가구들 몇 개는 사실 좀 부서진 것도 있고 해서 저는 바꾸자고 했는데 그걸 전부 업체에 맡겨서 말끔하게 고치셨더라고요. 꼭 새 거 같죠? 집안을 둘러보는데 신혼 초 아직 서로에게 다정했던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에 남은 추억도 별로 없다는 사실이 떠올라 또다시 마음이 몹시 아팠고요. 저는 그런 저의 죄를 보상하기 위해 매일같이 병원 출근해서 아내 보살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컨디션이 좋은 날엔 의사 허락하에 가까운 곳에 바람을 쐬고 오기도 했어요. 그냥 공원 한 바퀴 도는 건데도 아내가 어찌나 좋아하던지 아내는 마치 소녀처럼 까르르 웃으며 제게 이런저런 말을 걸어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여행이라도 한번 가자고 조르던 아내였는데 그걸 이렇게 다 늙어서야 아내가 죽을 날 받아놓은 이제야 하다니 제 자신이 정말 너무 바보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신, 그러고 보니 아직도 김치찌개 좋아해? 당신 예전부터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좋아했잖아. 그것도 꼭 목살 말고 삼겹살 넣어야 먹고. 아직도 그래? 우리 점심은 그거 먹으러 갈까? 그걸 아직도 기억해? 그게 언제적 일인데. 당연하지. 그런 걸 어떻게 잊어. 당신은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아직도 모르지? 당신 사업은 그렇게 잘해서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참 바보 같은 면이 있다니까.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면목이 없소. 미안하다 말할 시간에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잖아. 특히 우리 수복이랑 잘 지내. 수복이가 아빠를 정말 많이 그리워했어. 아직도 헤어지기 직전까지 제가 좋아했던 음식이며 자잘한 버릇들을 아내는 다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전 정말 아들이나 아내에 대한 뭐 하나 변변하게 기억하는 게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30년이란 거대한 공백까지 있으니 그 모든 순간을 놓친 게 천추의 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와 잘하려고 한들 그 죄를 어찌다 갚을지 가슴이 참 먹먹하고 아려왔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챘는지 수복이와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나 두 사람한테 항암하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으로 웃는 얼굴만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나 항암 받을 땐 병원에 오지 마. 둘이 나가서 밥 먹고 여행도 가고 사진 많이 찍어와서 나 보여줘. 아내는 힘들게 투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저희 두 사람을 병원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찍은 사진들을 마치 숙제라도 검사하는 것처럼 확인하며 그렇게 늘 대화를 나누었죠. 수복이와 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덕분에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고 이후엔 아내가 시키지 않아도 함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며 이리저리 근처 식당을 돌아다니는 게 일과가 되었죠. 아빠, 아빠는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짜장! 와, 엄마가 내가 아빠랑 식성이 똑같다고 그러시더니 진짠가 봐. 신기하다, 그쵸? 얼마 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인지 그 시간들이 제겐 정말 꿈만 같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때마다 이 모든 일이 아내가 아픈 것마저 모두 제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 또 남몰래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알고 있다는 듯 자신의 잘못이라며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수복이 역시 제 탓이 아니라며 위로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조금씩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내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갔고 면회를 거부당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아내는 애써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이미 병색이 완연했어요. 황달로 노랗게 뜬 피부며 살이 빠져 뼈가 앙상한 손목과 얼굴을 지켜보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수복이와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살면서 신에게 단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는 매일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신을 향해 제발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도 소용없이 마침내 이별의 날은
다가오고야 말았지만은요. 그날 아내가 죽던 날도 수복이와 저는 면회를 거부당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둘이서 애써 밝은 척 웃으며 밥을 해먹고 걱정으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울리지 않길 원했던 전화기가 기어코 울리고 말았습니다. 수복아, 병원에서 전화가. 수복이와 둘이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을 때, 그렇게 도착한 병실 안에 의료진들이 가득한 걸 봤을 때 그 심정은 지금도 다 말로 못합니다. 아내는 저희가 도착하길 기다리기라도 한 듯 간신히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자를 비켜주더군요. 아내가 이제 정말 곧 죽을 거라는 걸 저도 수복이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아내 곁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조금만 더 힘내봐. 날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줘. 엄마, 우리 아빠랑 같이 또 여행 가기로 했잖아. 셋이서 손잡고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우리 세 가족 웃으면서 손잡고 가족 사진도 찍기로 했잖아. 엄마, 이렇게 가면 안 돼. 엄마. 수보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러면 안 됐는데 수복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하는 줄 알면서도 너무 시간을 끌었어.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엄마도 모든 게 처음이라 잘 몰랐어. 네 아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저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서툴었던 것뿐이야. 너도 이제 알지?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 큰 걱정은 없지만 혹시라도 아직 아빠가 믿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만 용서해라. 이제 엄마 가고 나면 이 세상에 피부친 네 아빠뿐이잖아. 엄마가 왜 사과를 해? 나 아무것도 원망 안 한다고 했잖아. 엄마를 다 이해한다고. 내가 미안해. 엄마. 아내는 미안하다며 울부짖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옆에 앉은 제 손을 힘겹게 잡아 끌어 수복이의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는 아내와 수복이의 손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향해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당신이 못 지켜본 30년만큼 수복이 곁에 있어줘. 알았지? 앞으로 내가 못 보는 대신 당신이 다 보고 나중에 꼭 말해줘야 돼. 그래야 나 당신 완전히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나 당신이 전부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알아. 근데 내가 아픈 건 그건 당신 탓이 아니야. 우리 이렇게 멀리 돌아온 건 우리가 둘 다 너무 어려서 그때 잘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나한테도 잘못이 있어. 근데 나 잘못한 건 나 아프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좀 봐줘. 알았지? 아니야.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다 미안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에게 좀 더 잘했어야 했어. 당신을 그때 그렇게 보내면 안 됐어. 미안해 여보. 당신 말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어. 왜 당신이 아프고 왜 당신이 이렇게 가야 하는지 너무 원망스러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아내가 죽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 딱 이런 걸까요? 차라리 정말 내가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리에 누운 것이 아내가 아니라 나였으면 좋겠는데 괴로워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희에게 되려 미안하다며 두 손을 꼭 작게 쥐어주고는 그제야 만족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잠이라도 드는 것처럼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뜻에 따라 수목장을 치르고 수복이와 유품을 정리하면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엇 하나 버릴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걸 붙들고 또 울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냈죠. 수복이가 식성은 절 닮아서도 성품은 지 엄마를 닮았는지 그런절 옆에서 챙기며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빠, 우리 이제 슬퍼하는 건 오늘까지만 해요. 엄마가 우리 이러는 거 보면 많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아빠랑 제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잘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니까 어디 가시지 말고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아빠 잘 모실게요. 엄마도 그걸 바라셨고 저도 이제 가족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자신도 힘들 텐데 저까지 챙기는 수복이에게 미안하고 또 고맙고 저는 수복이를 끌어안고 그러겠다고 지금부터라도 아빠 노릇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난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만 있다면 그럼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되뇌면서요. 참 우습게도 수복이가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제야 가족이란 게 뭔지 60이 넘은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죽은 아내와 아들을 통해서야 그렇게 겨우 말이죠. 이제 다음 주면 아내가 죽고 세 번째 기일이 됩니다. 아내가 죽고도 세월은 야속하게도 흐르고 그리고 수복이와 저는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잔뜩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를 알아보며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떠돌며 참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저처럼 안타까운 사연이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저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아들은 아내 병 때문에 쉬고 있던 회사를 열심히 다니며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곤 합니다. 가끔 주말이면 전국 각지를 다니며 등산도 가고 낚시도 하면서 여행을 가기도 하죠. 아내가 특히 바다를 참 좋아해서 제가 죽기 전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바닷가를 다 돌아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여수, 속초, 부산, 비록 아내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환하게 웃는 아내의 사진을 챙겨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리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답니다. 이제 앨범엔 저와 수복이 그리고 환하게 웃는 아내가 찍힌 사진이 가득합니다. 나중에 아내를 만나러 갈 때 이 앨범을 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줄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아마 늙은이가 염치가 없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저지른 일들이 너무나 크고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 역시 아마 아내가 그렇게 절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들과 함께 살 엄두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하나 잘해준 게 없는데 그렇게 상처만 주고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아내가 절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사실 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도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하고 어떻게든 제 잘못을 빌고 죄를 갚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살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들도 참 많아지는데 그런 것보단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여러분은 저처럼 눈이 멀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기나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